짐승이야. 내 새끼 어디다 팔아먹었어? 이수아! 이 살인자! 귀청이 찢어질 듯한 절규가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어요. 정의의 외침에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 여자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어머, 정이야? 여기는 어쩐 일이야?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정의가 무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가로막았지만 정의는 미친 듯이 팔을 휘둘렀죠. 비켜! 전현이 내 아들 훔쳐갔어! 30년 전에! 저 정신병자 좀 데려가요, 당장! 미숙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의는 요원들을 뿌리치고 무대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미숙의 멱살을 움켜잡았죠.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30년 전 5월 14일, 내가 우리 지훈이 데리고 간 거 다 알아! 이 도둑년아! 정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사겨온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너 지금 정신이 나갔어? 그녀는 정의의 손을 뿌리치며 힘껏 밀어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중저음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죠.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수트, 빛나는 구두, 냉철한 눈빛. 에릭 정 대표님, 누군가 외쳤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 온 그 유명한 50억 투자한다던 에릭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죠. 바닥에 쓰러진 정의. 그분을 놓아주시죠. 에릭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에릭 대표님, 저분은 정말 정신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에릭이 미숙의 말을 잘랐어요. 보안 요원들이 정의를 놓아주었어요. 에릭이 정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죠.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에릭이 천천히 무대 위의 미숙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웠죠. 김미숙 씨,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1995년 5월 14일 봉천동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 28살의 정의는 높은 열에 시달리며 이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파? 3살배기 지훈이가 엄마의 이마에 작은 손을 올렸죠.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정의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체온계는 39.8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일주일 전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뒤로 정의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장례 비용, 병원비, 그리고 남편이 보증선 빚까지 총 8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정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했어요.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죠. 하루에 3시간도 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다 결국 몸이 무너진 거예요. 지훈아, 엄마가 밥 못 해줘서 미안해. 정의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엄마. 지훈이라면 먹을 수 있어. 3살배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죠. 그때였어요. 따르릉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희야, 나 미숙이야. 문 좀 열어줘. 고등학교 때부터 30년을 함께한 절친 김미숙이었어요. 정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어요. 미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깔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정희와는 대조적으로 건강해 보였어요. 헐, 너 완전 죽겠네?
얼굴이 왜 이래? 미숙이 깜짝 놀라며 정희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너 이거 폐렴 아냐? 당장 병원 가야 돼. 돈이 어딨어? 병원비가. 정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죠. 야, 돈이 뭐가 중요해.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미숙이 정희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내가 지훈이 데리고 우리 집 갈게. 너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고 와. 알았지? 정말 미안해. 지훈이 밥 챙겨주고.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지훈이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면 되지. 미숙은 상냥하게 웃으며 지훈이를 안아 올렸어요. 지훈아, 이모 집 갈래? 이모가 치킨 사줄게. 치킨?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 달 넘게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치킨이랑 콜라도 사줄게. 근데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응.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아, 엄마 금방 올게. 이모랑 있어, 알았지? 응, 엄마. 빨리 나. 미숙이 지훈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정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마워, 미숙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정희는 몰랐어요. 그게 아들을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요. 정희는 동네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어요.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정희는 거절했죠. 입원비가 없어서요. 그냥 링거만 맞고 갈게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최소 3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집에 아이가 있어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해 줬어요. 정희는 링거를 맞으며 시계를 계속 쳐다봤어요. 지훈이가 걱정됐거든요. 미숙이가 잘 챙겨주겠지. 치킨도 사준다고 했으니까. 링거가 끝난 건 저녁 7시였어요. 정희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정희가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미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어떻게 됐어? 지훈이가. 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제발 말 좀 해봐. 정희가 소리쳤어요. 시장 갔다가 치킨 사러 갔는데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지훈이가 사라졌어. 정희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 찾고 있어. 아니, 안 돼. 안 돼. 전화기가 정희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화당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어요. 지훈아, 우리 지훈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정희는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미숙이 말한 그 시장으로. 지훈아, 지훈아, 엄마 왔어. 어디 있어? 정희는 시장 구석구석을 헤맸어요. 가게마다 들어가서 물어봤죠. 3살짜리 남자애 못 보셨어요? 이만한 키에 빨간 티셔츠 입고. 못 봤는데요. 여기 애들 많이 지나다녀서 아무도 지훈이를 보지 못했어요. 정희는 파출소로 뛰어갔어요. 파출소엔 이미 미숙이 와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경찰에게 진술하고 있었죠. 제가 치킨집 앞에서 주문하는 사이에 5분? 아니 10분? 정신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돌아보니까 지훈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미숙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30분 넘게 찾아 헤맸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미숙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경찰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죠.
요즘 유괴범들이 시장 같은 데서 아이들 노리거든요. CCTV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1995년 시장엔 CCTV가 거의 없었어요. 정희는 미숙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어요. 미숙아, 우리 지훈이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도 정희를 안으며 울었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죠. 하지만 미숙의 눈엔 눈물이 없었어요. 그녀는 정희의 어깨 너머로 벽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브로커가 아이를 데리고 갔겠지. 내일이면 돈이 들어와. 미숙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너무나 짧아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요. 그날 밤부터 정희의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경찰 수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실종 아동으로 등록하고 계속 수배하겠습니다. 혹시 연락 오는 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훈아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길을 걷다가도 아이들 웃음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쥐어뜯겼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숨을 쉴 때도 지훈이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미숙이한테 맡기지만 않았어도, 자책은 정의를 갉아먹었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정의는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고 식당에서 일하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어요. 20년이 지났을 땐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만성위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결국 노숙자가 되었어요. 남대문 시장 한 구석에서 껌을 팔며 연명했죠. 껌 사세요. 1,000원에 2통? 목소리엔 생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지훈이 사진을 꺼내봤어요. 지훈아, 엄마가 꼭 찾을게. 기다려. 그게 정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어요. 반면 미숙의 인생은 달랐어요. 지훈이를 팔아넘긴 그 돈, 5천만 원. 미숙은 그 돈으로 수입 의류 사업을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옷들이에요. 퀄리티 최고죠. 3년 만에 부티크 매장을 냈고 10년 뒤엔 백화점에 입점했어요. 15년 뒤엔 자선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죠.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미숙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썩은 영혼이 숨어 있었죠. 20년이 지나자 미숙은 미래재단을 설립했어요. 소외계층 아동 장학사업, 무료급식사업, 교육지원사업. 겉으로는 완벽한 자선사업가였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했죠. 김미숙 이사장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런 분이 이 사회의 희망이죠. 미숙은 그런 칭찬들을 들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는 까맣게 잊은 채, 아니, 잊은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걸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죠. 5천만 원으로 이만큼 성공했으니 본전은 뽑았지. 미숙은 가끔 혼자 웃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30년 전 자신이 판 그 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걸. 복수를 품고 말이에요. 2025년 4월 23일. 정희는 여전히 남대문 시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골판지 위에 껌 몇 통을 올려놓고요. 껌 사세요. 1,000원에 2통?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50대 후반. 하지만 70대처럼 늙어 보이는 얼굴.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느라 삶이 완전히 무너진 여자였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겨우 5,000원을 벌까 말까 했어요. 그 돈으로 컵라면 하나 사 먹고
나머지는 고시원 방세로 모았죠. 아줌마, 껌 하나 주세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1,000원을 내밀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껌을 건넸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 지훈이가 떠올랐어요. 우리 지훈이도 저만큼 컸을까? 아니, 이젠 30이 넘었겠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줌마, 왜 울어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아이가 가고 나서 정희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엔 30년 전 지훈이 사진이 들어 있었죠. 3살배기 지훈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지훈아, 엄마 오늘도 너 찾으러 다녔어. 혹시 널 본 사람 있나 해서. 정희는 매일 장사가 끝나면 시장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혹시나 지훈이가 자신을 찾으러 올까 봐요.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기요. 누군가 정희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죠. 말끔한 수트, 반짝이는 구두, 오메가 시계, 그리고 낯익은 눈빛. 정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혜 씨 맞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정희가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3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기를 당했거든요. 제 이름은 에릭 정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자산운용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에릭이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정희는 명함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전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제가 드릴 게 있어서요. 에릭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정희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1995년 봉천동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정희가 3살배기 지훈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정희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디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에릭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전 저는 한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미국으로 데려갔고 저는 에릭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죠. 좋은 교육을 받았고 하버드를 나와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했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작년 크리스마스 양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제게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에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입양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매되었어요. 뭐라고?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전 5월 14일 김미숙이라는 여자가 저를 한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대가는 5천만 원. 당시 그 돈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던 금액이었죠. 에릭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양어머니가 남긴 자료입니다. 당시 브로커와 주고받은 편지, 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1995년 5월 15일자 김미숙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정희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녀는 입을 막으며 흐느꼈어요. 그럼 당신이 우리 지훈이? 에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어서.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의 어깨를 부여잡았어요. 지훈아, 우리 지훈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목 놓아 울었죠. 에릭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죠. 저 할머니 아들 찾으셨나 봐. 30년 만이래. 세상에. 한참을 울고 난 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숙이가 정말 너를? 네. 에릭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남긴 자료들, 당시 브로커와의 연락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증언. 모든 게 김미숙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제가 모은 증거입니다. 1995년 5월 15일 브로커 이름으로 등록된 계좌에서 미숙 씨 계좌로 5천만 원이 송금됐어요. 바로 다음 날 그녀는 그 돈으로 엘레강스 부티크라는 의류 사업을 시작했죠. 정희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년이 내 새끼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 미안해. 내가 한눈 팔았어라며 함께 울던 그 여자.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어머니. 에릭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30년이나 지났는데 충분합니다. 에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증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30년 전, 그때 돈 좀 벌었지. 뭐 좀 위험한 일이긴 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제가 투자자로 접근해서 녹음한 겁니다. 술자리에서 방심하고 한 말이죠. 에릭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녀의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로서 말이죠. 50억? 네. 그녀는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릭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다음 달 재단 10주년 기념식, 그날이 그녀의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아, 정말 괜찮겠니? 그 여자, 무서운 사람이야. 어머니, 에릭이 정희를 안았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미래재단 이사장실, 강남타워 30층, 김미숙은 전면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홀짝했어요. 돈페리뇽 2008년산, 한 병에 200만 원이 넘는 샴페인이었죠. 이사장님, 에릭 정 대표님이 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어요. 미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50억? 뉴욕에서 날아온 황금알 거위로군. 좋아, 내가 직접 만나보지. 네, 이사장님. 내일 오후 2시로 약속 잡았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미숙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50대 후반이지만 피부 관리와 보톡스로 40대처럼 보이는 얼굴, 샤넬 수트, 에르메스 백, 까르띠에 시계. 30년 전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미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결정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지. 그녀는 30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던 순간 3살짜리 남자애인데 건강하고 똑똑해요. 얼마 주실 건가요? 5천만 원. 현금으로. 그 순간의 짜릿함. 지훈이를 시장에 데리고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척하다가 브로커에게 넘긴 일. 그리고 정희에게 눈물로 전화를 걸었던 연기. 잘했어, 김미숙. 넌 살아남았어. 미숙은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에릭이 미래재단 사무실을 찾았어요. 어서 오세요, 에릭 대표님. 뉴욕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미숙이 우아하게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에릭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속으로는 구역질이 났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죠. 이사장님의 재단 사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찬이세요. 앉으세요. 미숙이 소파를 권했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블루마운틴 원두로 내린 고급 커피였죠. 특히 소외계층 아동 지원 사업이 인상적이더군요. 에릭이 말했어요. 미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죠. 그럼 이사장님도 과거엔 어려우셨나요? 네. 30년 전만 해도 반지하 방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죠. 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좋은 기회를 만났고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작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의 재단까지 이어진 거죠. 작은 돈이요? 에릭이 관심 있다는 듯 물었어요.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5천만 원 정도? 지금 보면 적은 돈이지만 그땐 큰 돈이었죠. 대단하시네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에릭의 질문에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얻게 됐어요. 자세한 건 좀 곤란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깊이 여쭤봤네요. 에릭이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투자건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다음 달 10주년 기념식에서 공식 발표하면 어떨까요? 언론도 다 모이는 자리니까요. 완벽하네요. 미숙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날 에릭 대표님을 위한 특별 무대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날 뵙죠. 에릭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미숙은 에릭을 배웅하며 생각했어요. 50억? 이 정도면 재단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어. 그럼 내 명성도 더 올라가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에릭의 수트 안주머니에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그날 밤, 에릭의 호텔방. 에릭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5천만 원 정도? 지금 보면 적은 돈이지만 그땐 큰 돈이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얻게 됐어요. 에릭은 차갑게 웃었어요. 개인적인 사정? 아이를 파는 게 개인적인 사정이라. 그는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995년 5월 15일 은행 거래 내역 5천만 원 입금. 브로커 증언 녹취록. 양어머니가 남긴 계약서 사본. 미숙의 사업 시작 시점 입금 바로 다음 날. 오늘 녹음한 미숙의 자백성 발언.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어. 에릭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 저 에릭 정입니다.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다음 달 기념식 날 검찰과 경찰도 대기시켜 주세요. 다음 날 에릭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1995년 당시 브로커를 찾아갔어요. 이미 70대 노인이 된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이게 누구야? 30년 만에. 브로커는 에릭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저 기억하세요? 그럼 너가 그 애였어. 김미숙이가 데려온. 에릭은 녹음기를 켰어요. 그날 일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대가는 5천만 원입니다. 브로커의 눈이 반짝였어요. 5천만 원? 좋아 말하지. 1995년 5월 14일 저녁. 김미숙이라는 여자가 3살짜리 남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브로커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입양을 원한다고 했죠. 근데 돈 얘기가 나오자 바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얼마 주실 건데요? 하면서. 그래서요? 난 5천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 여자 눈이 반짝이더라고. 바로 오케이 했죠. 아이 엄마에 대해선 뭐라고 했나요? 아프다고 했어요.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맡았는데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좋은 집에 보내고 싶다고. 다 거짓말이었군요. 그렇지. 난 그 여자 눈빛 보고 알았어요. 돈 때문이라는 거. 에릭은 브로커의 진술을 모두 녹화했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죠. 고맙습니다. 이 증언으로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다음으로 에릭은 미숙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1995년 당시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고등학교 동창, 당시 이웃, 옷가게 주인. 미숙이? 그래, 기억나지.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자랑하더라고. 한 동창이 증언했어요. 1995년 5월쯤이었나? 갑자기 옷가게 차린다고 난리였어. 어디서 돈을 구했냐니까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투자자가 누군지는 안 알려주더라. 그 돈이 5천만 원 정도였나요? 맞아. 5천이라고 했어. 그때 그 돈이면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었는데. 에릭은 이 증언도 녹취했어요. 그리고 결정타. 에릭은 양어머니가 남긴 금고를 다시 열었어요. 거기엔 아동인계계약서 원본이 들어있었죠. 아동인계계약서. 인계인 김미숙 서명 및 지장. 인수인 박영희. 인계아동남아 만 3세. 이름 지훈. 금액 5천만 원 5천만 원. 날짜 1995년 5월 14일. 미숙의 서명과 지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로 끝이야. 에릭은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스캔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죠. 계약서 원본, 은행 거래 내역, 브로커 증언, 주변인 증언, 미숙의 자백성 발언 녹음. 에릭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변호사님, 증거 정리 끝났습니다. 이제 D-데이만 기다리면 됩니다. 기념식 일주일 전, 에릭은 정희를 다시 만났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지훈아, 정말 괜찮겠니? 정희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에릭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기념식장에 오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네. 30년 만에 드리는 정이라는 선물이요. 에릭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래재단 10주년 기념식,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 500명의 하객이 모인 가운데 김미숙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디올 맞춤 드레스, 해리 윈스턴 다이아몬드 목걸이, 완벽한 메이크업. 그녀는 10년 재단 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지난 10년간 3,000명의 아동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500가구에 무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미숙이 우아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뉴욕에서 오신 에릭 정 대표님께서 저희 재단에 50억 원을 투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에릭이 무대로 걸어 올라왔죠.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에릭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투자 발표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에릭 대표님이 준비하신 거라면 뭐든 환영합니다. 미숙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에릭이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조명이 꺼지고 대형 LED 스크린이 켜졌어요. 처음엔 재단 홍보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면에 낯선 문서가 떴어요. 1995년 5월 15일 은행 거래네요. 입금액 5천만 원. 입금인 김미숙.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이게.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지? 30년 전 거래네요? 다음 화면. 70대 노인의 증언 영상이었어요. 1995년 5월 14일. 김미숙이란 여자가 3살짜리 남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아프다며 입양을 원한다고 했죠. 근데 돈 얘기 나오자 바로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5천만 원 제시하니까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팔았죠.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미숙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다음 화면엔 계약서가 떴어요. 아동 인계 계약서. 인계인 김미숙. 미숙의 서명과 지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미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세상에, 저게 진짜야? 아동 매매, 5천만 원에 아이를 팔았다고?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에릭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 이 여자는 친구의 아들을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가 무대 아래를 가리켰어요. 그 친구는 고열로 쓰러져 병원에 갔고 이 여자에게 아들을 맡겼죠. 하지만 이 여자는 아이를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에릭이 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바로 이 재단의 시작이 된 사업을 시작했죠.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미숙이 소리쳤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에릭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죠. 30년 전, 그때 돈 좀 벌었지. 뭐 좀 위험한 일이긴 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때 그 결정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지. 미숙이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에릭이 객석 한쪽에 조명을 비췄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기 정의가 서 있었어요. 깨끗하게 빨아입은 낡은 옷, 떨리는 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에릭이 무대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정의에게 달려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아들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정의가 떨리는 손으로 에릭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재회.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500명의 하객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무대 위에 미숙을 노려보고 있었죠. 한 하객이 소리쳤어요. 김미숙, 당신 인간이에요? 아이를 팔아서 자선사업가 코스프레를 했다고? 역겨워.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화장이 번진 얼굴, 떨리는 손, 비틀거리는 다리. 아니야.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바로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미숙 씨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매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싫어. 나 줘. 난 아무 잘못 없어. 미숙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어요. 미숙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정의를 노려봤어요. 너가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린 친구잖아. 30년 지기 친구라고. 정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친구. 정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친구가 친구 새끼를 팔아? 30년 동안 나보고 미안해하라고? 자책하라고? 정의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너는 친구가 아니야. 너는 악마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인간 쓰레기야. 그래도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정의가 등을 돌렸어요. 미숙이 끌려나가는 동안 하객들은 야유를 보냈어요. 썩 나가. 감옥에서 평생 썩어. 인간 쓰레기. 미숙은 완전히 무너진 채로 경찰차에 실렸어요. 그녀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 명예, 재산, 인맥,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3개월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정엔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이 몰려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미숙은 1995년 5월 14일 친구의 아들인 당시 만 3세 이지훈 군을 5천만 원에 매매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 인신매매, 그리고 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범죄로 얻은 금액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30년간 피해자와 그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판사가 미숙을 쳐다봤어요. 피고인은 30년간 피해자와 그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돈을 위해 어린아이를 팔아넘긴 행위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돈으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선사업가로 행세하며 사회를 기만했습니다. 따라서 본법원은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쳤어요. 피고인 김미숙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 이정혜 씨와 그 아들 이지훈 씨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쾅! 미숙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15년. 내 인생이 끝났어. 정희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에릭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지훈아, 정말 다 끝난 거야?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6개월 뒤, 정희는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껌을 팔지 않았어요. 에릭이 마련한 강남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죠. 30평 아파트, 깨끗한 침대, 따뜻한 난방. 정희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생각했어요. 꿈이 아니구나. 매주 일요일 에릭은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뉴욕에서 가져온 초콜릿이에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챙겨줬구나. 정희는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 그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죠. 어느 일요일 에릭이 큰 봉투를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뭔데? 김미숙 재산 배상금이에요. 총 300억 원.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300억? 네. 법원 명령으로 그녀의 모든 재산이 엄마한테 왔어요. 이런 큰 돈을. 난 뭘 어떻게 해. 엄마 마음대로 쓰세요. 엄마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지훈아, 이 돈으로 진짜 아이들 돕는 재단 만들면 안 될까? 네. 미숙이가 했던 거짓 자선이 아니라 진짜로 어려운 아이들 돕는 거.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30년 동안 나도 거지로 살았잖아. 그 아픔을 아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에릭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년 뒤, 희망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이사장은 정희, 부이사장은 에릭. 재단은 진짜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어요. 노숙 아동보호, 한부모 가정 지원, 실종 아동 찾기 프로젝트. 정희는 매일 재단에 나가 아이들을 만났어요. 할머니, 저희 진짜 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책임질게. 정희는 아이들을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나처럼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현재 미숙은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남은 건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죠. 면회온 사람도 없었어요. 한때 그녀 주변에 몰려들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요. 독방에 혼자 앉아 미숙은 생각했어요. 5천만 원. 그 돈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5년형. 출소할 때쯤이면 그녀는 70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돈도 명예도 친구도 없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희와 에릭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벤치에 앉을까요? 그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네, 엄마. 너 엄마한테 원망 안 해? 원망요? 내가 몸 좀 더 챙겼으면 너가 고생 안 했을 텐데. 에릭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쁜 건 김미숙이에요. 하지만 엄마, 저는 양부모님한테서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하버드도 나왔고 좋은 직장도 가졌죠. 에릭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뭔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제 진짜 뿌리가 어딘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를 찾고 나서 그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지훈아. 그리고 엄마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재단 일 말이에요. 에릭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행복하잖아요. 정희도 아들을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30년의 고통, 30년의 기다림.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희와 에릭,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이름의 새 장을요. 그리고 교도소 어딘가에서 미숙은 독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과응보. 세상은 결국 공평했어요. 악한 일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진리. 미숙은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